뭐 하는 거야? 무슨 하고 싶은데 왜요? 돈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발뉴스 14회 이후에 여러분들 정수장학회에 대한 많은 관심들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청률을 고려하느라고 별도 호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기다리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모셨습니다. 우리 한홍구 박사님. 그리고 이분은 잠시 뒤에 소중한 분이니까 네. 잠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홍구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한 뒷조사를. 네, 저희가 네.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이름 한홍구, 역사학자, 성공회대 교수님,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회 위원, 좀 길다. 네, 그리고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저서에는 대한민국사, 1%의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의 역사, 그리고 또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바로 네, 들어주시죠. 작물 바구니 정수장학회의 진실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자기 개인 소개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신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 네, 저희 소개를 이제 하려고요. 아니, 우리 형이 어디 가서 자기 소개를 못하고 그런 건 처음 보네.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 통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평상시 저희를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노케라로 수고해주고 계신 서혜성 형님 위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형님 소개. 아니 나는 저는 지성 담당? 네, 피부는 건성입니다. 서혜성입니다. 네. 진짜 건성으로 소개한다. 건성. 네, 저요? 네. 발뉴스의 세케녀 여러분 곽현아예요. 세케녀는 섹시한 개념녀의 네, 준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저는 마세요. 이한열 스튜디오를 지키는 지킴이 수문장 문지기 골키퍼 현희 기자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니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네. 저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 상황을 못 견뎌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하신가요? 아니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은데 이게 지금 그냥 제가 어떻게 네. 저 장단을 맞춰서 할 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애쓰지 마시고요. 네. 여기 사실 지난 여름철에 저희가 멍석을 깔았어요. 시원하게. 네. 말에 언로에 멍석을 깔아드린다 해서 멍석 토크를 했는데 겨울철에 추운 관계로 저희가 전기 장판을 깔았습니다. 네, 따뜻하게 네, 네. 한번 말씀으로 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일단 우리 한홍구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네네네네.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한홍구 선생님 왜 모셨죠? 저희가 오늘 이 새 책 나왔잖아요. 네. 작물 바구니. 이 책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모신 깊이 거 있게 아니에요?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깊이 있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얕은 느낌으로 갈게요. 먼저 이 책을 왜 내셨어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네? 작물이 궁금하세요? 바구니가 궁금하세요? 그런 접근. 우리 형 말하는 게 다르잖아. 재미는 없어. 아니면 근데 솔직히 작물과 바구니보다 더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 작물 애비. 작물 제가 애비. 그런 거 전공입니다. 범죄. 조금 근데 좀 업종을 좀 바꿨어요. 그 전에는 뭐 학살, 또 고문, 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좀 아직 절도까지 못 왔고, 네. 이제 인질납치극까지 왔습니다. 인상이 되게 선하신데. 형 좋은 거 좀 해. 좋은 거 좀 하라고. 이게 착한 얼굴로 해야 또 이게 영업도 더 잘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과거에 사실 이제 인권과 관련된 큰 이야기를 주로 다뤄오셨는데 이게 뭐 작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네. 이게 한 작물의 비와 작물 자식, 뭐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물 애비와 자식 뭐 이런 관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게 책 한 권을 써갖고 네.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착각을 하실까봐 그게 저도 좀 걱정인데 네. 문제는 단순합니다. 네. 사람 하나 잡아놓고요. 네. 4달 동안 가둬서 몸값으로 뜯었습니다. 몸값을. 몸값을 뜯어서요? 뜯어서 갖고서 그걸 지금 헌납이라고.
헌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을 그 우리가 교무실에서 좀 볼 수 있어요. 네. 여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남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잡아와요. 잡아와서 이제 있는 학생들 보면은 이제 주로 오가면서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너 왜 삥 뜯었어? 삥. 하면은 거기 삥 뜯은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절대로 안 뜯었대. 그냥 헌납받은 그냥 거야. 줬대. 걔가. 걔가 줬다는 거야. 그냥 순순히. 예.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간단한데 네. 자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사실 한 30페이지 정도 벼락치기로 읽어봤어요. 정수장학회의 진실을 담고 있답니다. 정수장학회 이거 사실 아시는 분은 웬만큼 다 아세요. 이미 김기태 씨라고 하는 당시 성공한 자본가가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사를 몇 개 가지고 있었죠. 부산일보라든가 부산 MBC의 모태가 된 회사입니다. 한국 MBC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럼요. 자, 그런데 그 회사를 강화도에서 뺏겼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정수장학회가 됐다. 뭐 이런 한마디로 그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너무나 상식적이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왜 그게 회복이 안 되는가 이토록.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MBC 기자시죠? 그래서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사실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왜냐면은 그쪽에서 꼭 쥐고 있으니까. 꼭 쥐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꼭 쥐고 있죠. 그 다 보면 손자국이 묻어 있어요. 손때가 다 묻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작물이 그냥 몸값으로 이렇게 뜯은 게 아니고 그리고 뜯어가서 또 커졌어요. 이게 불어났어요. 네. MBC가 이제 지금 보통 MBC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토해내려니까 무지 막지하게 아까운 겁니다. 박현아 씨. 네. 지금 MBC가 주식으로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혹시?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규모가 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 정수학회가 가진 지분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욱이는 얼마인지 알아요? 저는 MBC 주식 총액이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얼마인데요? 얼마인데? 네? 얼마인데? 그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죠.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회사이기 근데 실제로는 몇 억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몇 억이라고요? 예. 아니요. 아파트 빼서 사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그럼 나 살면 안 돼?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만약에 실제로 거래한다면. 글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 내놓고 싶겠습니까? 안 내놓고 싶겠습니까? 절대 내놓고 싶지 않겠죠. 아, 이거 이제. 네. 근데 우리 각현아 단호하게 대답. 각현아 배우라면 내놓겠죠, 그래도? 저요? 예, 뺏은 거라면. 저는 애초에 뺏지도 않았겠지만, 애초에 삥도 뜯지도 않았겠지만, 삥 뜯었다면 과감히 토해야죠. 근데 이제 토해야지.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삥 뜯은 건 아니고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뜯어서 만약에. 근데 그걸 나한테 자, 물려줬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예요. 아마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의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잘 모르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요 일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5.16이라고 또 유신이라고. 네. 그건 내란 사건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두 차례의 내란 사건이 있고 정수장학회 인질강도국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인혁당 사건이라고 네네네. 그 새벽의 연쇄살인 사건이 있어요. 네. 또 연쇄살인 사건이지. 그 사건이 있고 또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이 있고 그런 것들 한번 묶어서 강조를 했는데 그 강조의 제목이 뭐냐면은 따님만 모르는 아버지 이야기였어. 따님만 모르는 아버지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 이야기 중에서 이제 5.16 직후에 일어난 게 바로 그 인질납치극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50년 전 사건이라고 착각해요. 올해가 딱 이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 된 해인 건 맞아요. 네. 50년 된 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갖고 간 게 그 작물이 보통 작물이 아니고 네. MBC,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근데 지금 MBC 파업했고 부산일보는 편집국장이 길바닥에 나앉아갖고
정말 길바닥 편집국장 그분 하다가 해고됐어요. 저는 10월 18일자도 해고됐는데 이거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 언론 문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게 50년째 계속 아물지 않고 그 진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발바닥 뉴스 여기서 이상호 기자랑 또 이 두 분이 만들게 된 것도 언론이 제대로 가고 있었으면 안 만드셨겠죠. 물론 네. 안 만들었겠지만 발바닥 뉴스가 아니라 발뉴스예요. 자, 그런데 50년 전에 혹시 몇 살이셨어요? 제가 한 13, 14살 됐습니다.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자, 지자, 태자십니다. 아. 김지태 선생님의 아드님이시군요. 5번째 아드님이시라고요. 다섯째. 네. 자, 그때 기억을 조금 더듬어 줄 수 있나요? 지금 보면은 인질 강탈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주시죠. 그때 기억은 뭐 아버님이 그때 옥고를 치르셨는데 네. 나오셔서도 상당히 당당하셨어요. 네. 굉장히 강직한 분이니까. 그리고 그 일본에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신문에 나고 그래서 이제 뭐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3월 27일 날 이제 신문에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몇 년이죠? 그 1962년도죠. 62년. 네. 그러니까 그 구테타 직후네요. 쿠데타 1년 후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옛날부터 이제 민주당하고 친했기 때문에요. 여기 저 장면 총리하고 특히 자유당 정부 때 장면 총리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도 나이는 좀 어리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장면 총리가 이 총리로 지명되는 걸 라디오에서 중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꼭 지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MBC 정도. 라디오에서요? 그때가 KBS 했죠 아마. KBS에서 했고 그 서울의 KBS 그때 MBC 생기기 전이죠. 네. 그런데 그 정도로 장면 총리하고는 막연한 사이였죠. 그러니까 그 장면 내각의 그 예를 들어서 홍익표 씨, 뭐 윤길중 씨, 다 김영선 씨 다 아버님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후로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매년 모임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왜 그때 당시에 많은 기업인들이 있었을 텐데. 네. 뭐 하필이면. 그때 뭐 많은 분들 다 붙들려 가셨다고 하는데 아버님만 왜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네. 왜 그렇게 강탈을 임질극을 통한 강탈을 당하셨다고? 아버님이 이제 자유당 때도 탄압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조선방직도 뺏기고 그 당시에 이제 또 탄압을 많이 받으셨죠. 자유당 때도. 예, 자유당 때. 그 자유당 뭐 부정축제란 건 말이 안 되죠. 자유당 때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회유도 당하고 뭐 그때 돈으로 아버님 직접 들은 얘기지만 200만 불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경무대로 불러서 200만 불을 주겠다. 그때 200만 불이란 건 이병철 씨가 처음 시작한 제일제당 그거에 한 5개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때 그걸 줄 테니 손을 떼어라 정치에서. 그런데 아버님한테 제가 정확하게 들은 얘기지만 아버님은 그냥 노 대통령이고 하니까 예우상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본 어머니 저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제가 5째거든요. 네. 그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박순천 여사하고 이렇게 다 친하세요.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더러운 돈 받아서 뭐 하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님도 그냥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탄압을 받았죠. 조선방직도 뺏기고 또 이제 이기붕이라고 그때 이제 이인자가 이제 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이병철 씨가 하는 이제 제일모직을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하라고 그 대신에 이제 정치 자금을 좀 내라 그래서 아버님 그때도 그냥 얘기만 듣고 나왔죠. 그래서 보통은 사실 정치자금 양쪽으로 양다리로 다 넣잖아요, 요즘에는.
요즘 양다리를 그 넣어요? 양다리로 다 넣지. 근데 안홍구 선생님. 아버님께서는 한쪽만 이렇게 자기 그래서 정치가. 아버님이 이제 그 신익기 선생님하고 아주 친하세요. 아버님 호도 이제 자명이라고 하는데 그 신익기 선생님하고 친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200만 불 줄 테니까 정치에 손을 떼라 하는 얘기도 신익기 선생님 상당히 대통령 후보로 유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아버님이 돈을 대서 신익기 후보가 이제 그 당선이 될 걸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정치를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후보라고 판단된 분한테 잠깐만. 정치적인 저희 후원을 아버님 하는 잠깐만. 하긴 하셨어요. 정치를 그 국회의원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리고 또 잠시 자유당에도 몸 담으시고 자유당에도요? 네. 근데 그때 근데 이제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자유당의 이제 주류였던 그 이기붕이나 그런 세력하고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1951년, 52년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 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조방 사건입니다. 조선방직 사건이고. 그리고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죠. 조방망면 사건에 예, 대해서. 그 조선방직을 그 이분이 이제 낙찰받게 그 조선방직을 관리인으로서 적산을 이제 정식으로 불허받게 돼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의 적산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런데 그 이승만의 양아들을 자처하는 자가 저 김지태는 그 야당 이기붕이요? 친하고 아니 이기붕은 아니었습니다. 강일매라고 있었는데 예, 그 야당 쪽하고 친하다. 저거 그 조방이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큰 기업이었고 요즘도 왜 서울에서도 가다 보면 조방 낚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조선방직 음식점. 앞에 있는 네. 그 유명한 낙지집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게 김지태한테 넘어가면 그 저 야당 자금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치고 들어서 그 갖고 가지 못하게 했고 그때도 회사 간부들이 여러 명 잡혀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55년도에도 또 56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자유당이 정치자금 모으려고 회사 간부들 또 잡아갔고 59년도에도 60년 3.15 선거 앞두고 또 잡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지태 사장님의 참 그 부하 직원들은 예, 참 골치 아픈 겁니다. 때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불려가요. 선거 때마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제 62년도에 또 잡혀갔을 때 62년에도 또 그게 재현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태 사장님께서도 이게 군사 정권이 뭔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근데 이거 또 이승만 정권하고 또 달라서 그때는 이제 세금이랑 뭐 다 이제 걸었는데 워낙 이분이 여러 번 털리다 보니까 조심을 해서 세금 갖고 뭐 나올 게 없었어요. 세금 갖고 나올 게 없고 대신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부산이 임시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가 많았었는데 군부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 땅, 그 지역의 땅들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었는데 여기 군사정권이 들어오더니 그 땅이 필요한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그럼 뭐 땅 정도만 뭐 이렇게 헌납 형식으로 어떻게 주면 그렇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섭을 해서 일본에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이 정권은 사실 박정희 정권이 뭐 땅이야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었는데 그 김지태 사장이 갖고 있는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게 필요했다기보다는 그럼 뭘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론이죠 언론. 왜냐하면은 이 언론이 보통 언론이 아닙니다. 부산일보나 부산문화방송이 네. 이게 4.19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사진 보셨을 겁니다. 김주열 열사의 최선박이 눈에 박힌 그 사진이 그게 부산일보 특종이에요. 그래서 부산일보가 그 사진을 찍어갖고 그 마산으로 보내서 정말 그 김지태 사장께서 그 당시에 이제 반개 회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회사 트럭들 다 동원해서 몇만 부를 찍어서 부산일보 정기 구독하지 않는 집들까지 다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로도 그 사진을 그러니까 이게 부산일보 독점으로 하질 않고 서울의 주요 신문사에다가 20장 찍어갖고 다 올려보내서 그게 전국으로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일면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4.19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지태라고 하는 언론인의 사실 그날 이제 아침에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이제 마산 주재 기자가 찍었는데 그 카메라를 사진을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간으로 나오던 때, 조석관으로 나오던 때니까 아침 이걸 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김지태 언론인이 이제 실어야 된다. 아무리 조간이어도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경영자가
그런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바로 그때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4.19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19의 기폭제가 됐던 게 김주열 열사의 최루탄 눈에 박힌 사진. 마치 87년 6월 민주화 혁명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한열 열사의 그 최루탄 맞아서 몸을 가르지 못하는 바로 그 사진이 바로 이 두 사진이 각각 61년과 87년에 우리 사회 민주화의 획을 그은 두 사건이었군요. 그걸 바로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부친이시죠. 3.15 부정선거 당시에 마산에서 3.15 의거가 났잖아요. 김주열 군이 사라지던 그날 밤. 그거를 부산문화방송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중파가 혁명을 생중계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가령 우리 촛불 때 보면은 아프리카 TV가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칼라 TV도 있고 해서 생중계를 했는데 그거는 공중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MBC가 그냥 MBC, KBS가 생중계를 한 거네. KBS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으로 그럼요, 따지면, 그럼요. 네. 그거 막 총선이 나는 그 현장을 네. 그 현장을 그걸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중계를 받아서 NHK가 바로 터트렸고 이게 이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구나를 그때 어떤 군인이 지켜봤습니다. 어떤 군인? 어떤 군인이 부산지구 계엄사 이제 계엄령이 떨어지니까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인데 그 성씨가 박씨야. 그래서 그 계엄사령관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언론이 중요하구나. 알았어. 언론의 힘을 언론이 깨달으셨군요. 혁명을 주도하고 증폭시키는 과정을 본 거지.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난 그 김지태 사장님의 일생일대의 실수야. 그게 사람을 잘못 스카우트 해왔어. 어떻게요? 그게 뭐예요? 부산일보에 주필을 스카우트 해왔는데 글 좀 잘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게 또 이렇게 친구가 나빴어. 친구가. 친구 누군데? 그 친구가 박씨야. 그 친구가 박씨야. 우리 엄마 박씨인데. 황영주라고 하는 이제 그 주필을 데려왔어요. 근데 어머니 대구 사범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늘 말하려고 하는 박 씨의 이제 동기예요. 어렸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사범학교 동기죠. 그러니까 친했죠.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와서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야 언론 뒷다중에 하다 얘기를 한 거고 친구도 같이 본 거예요. 부산에서 4.19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3.15에서부터 4.19까지 그때 부산일보사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이게 무지 중요하구나. 드나들었어요? 네, 드나들었어요. 알던 그다음에 그때 군복 입고? 그때 준비하고 있을 때 준비하면서 야 너 나중에 이거 내가 정권 잡으면 언론사 중요하다. 이제 이런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부정축제자 문제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부정축제자 문제는 여러 명이 다 걸린 거예요. 여러 명이 다 걸렸고 또 김지태 사장은 그 자유당 정권 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축제 자유당 시절에 그거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돈이 많고 그다음에 경제인들이 그 사업 공장 지어갖고 경제 개발 계획에 그런 협조하기도 했으니까 뭐 저 김지태 사장도 그 좋다 공장에 사서 투자하는 것 나도 하마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석방이 됐고 62년 1월달 2월달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들이 뭘 했냐면 외국에 다 나갔어요. 차관 클럽. 그 자기들이 이제 공장 짓기도 한 거 자기들이 헌납하지만 차관도 들여와서 해야 하니까. 그래서 김지태 사장도 나가서 해외에서 차관 그거 얻고 있는데 뒤통수를 그냥 세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군요. 당시에 이제 말씀 들어도 되죠?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냥 어떤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있는 걸 뺏었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른바 국립방송, 중앙방송인 KBS 하나 빼놓고는 사실상 이게 유일한 방송이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언론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MBC라고 말하는 한국문화방송 그 당시에 인사동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문화방송 법인이 달라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부산일보라고 하는 큰 신문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3, 4대 가는 신문입니다. 맞아요. 부수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김지태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시던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정수장학회. 이걸 이제 다 가져가는 부일장학회. 말 헛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당시에 KBS를 빼놓고는 전체 언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다 담아서 가져간 예,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냐 하면은 남미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다큐멘터리 실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일보하고 부산문화방송은 혁명이 TV에 나온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언론을 이제 훔쳐간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가장 진정성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그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혁명을 중계했기 때문에 4.19가 가능했다. 바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을 바로 이제 훔쳐간 것이죠. 그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루스가 이제는 좀 알겠다. 우리 발루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진실을 TV가 중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진실을 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그때 바로 김지태 선생 이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업적, 그런 활동상 그리고 뭐 나중에 동아 조선투리 진실을 보도하기도 그런 역사 위에 그 후배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정수장학회야 부일장학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에 대한 송두리째 강탈에 갔다. 왜냐하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KBS는 어차피 권력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상 언론을 그리고 그걸 동시에 사유화해 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네. 정말 정수장학회의 주인을 찾는 일이 다시 말하면 한국 언론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군요. 네, 아니 저는 단순히 그냥 언론 하나를 뭐 가져갔다라는 개념 정도를 알았더니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금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렇죠. 사실 네. 저는 MBC 기자지를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부산 MBC 갔다가 혼났잖아요. 왜요? 안녕하세요. 저 본사에서 온 이상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분위기가 안 좋아. 알고 봤더니 본사란 말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 MBC가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그 여파로 MBC를 서울에다 지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본사지. 더 자부심이 있군요. 그렇지. 자부심이 있는데 더구나 뺏어가가지고 지사로 이제 전락하고 만 거니까 속상했던 건 사실을 이제 알았네요. 그게 그 잠깐만. 아니 얘기 나오시고 우리 저 그래서 아까 저 아버님 얘기 우리 중에 아니 괜찮습니다. 아버님 얘기 중에 자유당에 처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처음에는 절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좋아했죠. 독재하기 전이니까 이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자유당을 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그 4.4.5 개헌에 강력 반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당하셨죠.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는 이제 자유당하고는 결별한 상태죠. 그리고 자유당에서도 그때 이제 뭐 경향신문도 폐간시키고 할 때 부산일보의 주식도 그 자유당에서 명의신탁 형식으로 백모신가 하는 사람한테 명의신탁 형식으로 그 자유당에서 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논조가 상당히 야당 쪽으로 그 아버님이 또 조봉암 씨하고 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하시는 말씀은 조봉암 씨 같이 그러니까 똑똑한 정치인이 없다.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죽이느냐 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그 자고로 친구는 형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서혜성이 한홍구 형하고 친한 거 이런 것처럼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고. 조봉암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면 이렇게 신익희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을 친구로 사귀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그런 이상호 기자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역사가 오면 안 되지. 그런데 50년 전으로 가면 안 되지. 의사진행 바로 잠깐 의사진행 바로 잠깐만. 왜냐면 두 분이 같이 나란히 앉으시는 게 더 좋겠어요. 됐어. 이상호 기자가 이러고 그게 더 훨씬 그러니까 한번 마이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마이크는 여기 대드릴게요. 아니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럼 박태나 씨가 이렇게 카메라에 네네네네네. 될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일단 뭐 안 그러면 5시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없어도 내장 마이크가 있어서 자 일단 이렇게 해보았을 때 시청률을 한번 저희가 또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네. 자 일단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지금 저희가 그래. 진행을 하는데요. 너무 좋아하신다. 어때 바꾸시니까 어떠세요? 한번 똑같나요? 네, 그거 봐요. 똑같대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옛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제 최근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말실수한 게 문제가 됐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지금 소송에서 당시에 강압받은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끝난 일 아니냐라는 식으로 잠깐 상당히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과정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현실적인 문제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소송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변호사분들 좀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제척 기간이 문제가 됐습니다. 옛날 얘기다. 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시효가 예. 지났다는 얘기인데 결국 시효가 지났어도 강압이 극도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압이 극도로 심하면 그거는 원인 무효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아주 극도로 강압이 심하다 정도는 아니다. 강압은 확실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강압의 정도가 1에서 10까지 이렇게 있나 보다. 그렇죠. 강압은 강압이지. 법률적으로 어? 지금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의 이제 그 강압 문제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뭐냐면은 예컨대 지금 이제 이게 석 달 동안 사람을 가둬놓고 회사 다 망하게 한다고 하고 회사 간부까지 해서 10명을 잡아놓고 가둔 사건인데 그걸 집단으로 감금한 거예요? 네, 그럼요. 떼거지로. 어. 그러니까 이게 인질도 때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압이 아니라면 그럼 대법원이 인정하는 강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 나왔었던 추재엽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새 이제 또 영화에서 크게 활약을 할 이근환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해서 물 좀 드시게 하고 팔 좀 비틀고 관절 좀 뽑고 뭐 추적 하나 높이고 뭐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가족을 잡아다가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하지 않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강압이 아니다. 너무 많이 봤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자,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인 줄 알았어. 왜요? 영예. 박영애. 영예는 이영애밖에 몰라요. 네. 그런데 자 우리 나는 저 김영애도 있는데 왜? 아 그렇군요. 당사자 몰랐어요.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민주화 시대 10년 동안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 있었다면 회복이 됐을 텐데 왜 그때도 안 된 거는 그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모든 일이 그렇지만 강탈을 해가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간단합니다. 네. 근데 그 민주정부에서는 이걸 합법적으로 다시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도 민주정부에서 또 옛날같이 그냥 강탈로 가져오면 간단합니다. 강탈을 다시 예. 리탈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정부니까 그걸 못하는구나. 민주정부니까 합법적인 노 대통령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탈을 가져간 거는 강탈로 가져오면 간단하지만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여러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일단 뭘 돈을 뺏기든지 뭐 강도한테 뭘 당하면 그거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못 찾는 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아요. 못 찾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를 해서 넘기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추가하고 인혁당 사건하고 간첩단 사건하고 동백님 사건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사건을 인정. 많이 하셨어. 인정해주지. 그래, 이게.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쯤 되면은,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조선일보조차 돌려주라고 얘기했잖아. 조선일보조차 이거 대선 나가려면 박근혜 후보는 손 털어라. 거울에서 정중히. 그럼요. 그 사설이 몇 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쯤 되면은 이것을 돌려주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올 줄 알았어. 왜냐면은 실리가. 역시 실리를 택하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저 요번에 그 기자회견을 보고 정말 내가 그 쇼크를 먹었네. 왜요? 기자회견 보다가 내가 넘어갈 뻔했어요. 우선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을 노리는 분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정말 5천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 5만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입장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걸 처리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흔히 팩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 그렇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그래야- 이해해야 그런데 해석이 이제- 다를 수 있다고 그런데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처방을 내리겠다. 그 처방을 놓고 다투는 거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네. 팩트가 틀리네. 어?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비유를 좀 살인 사건에다 비유하면은 살인을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봤지 처벌 안 한 거 살인 없었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딱 아, 비유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글을 띄엄띄엄 읽는 거 아니야? 근데 좀 뭐? 김사장님께서는 사진을 많이 오, 가져오고 그러네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토크쇼 보면 요맘때 이제 사진을 보면서 과거 네, 그렇죠. 회상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그래. 또 화제의 우리도 전환. 뭐 공중파 한번 흉내내보죠. 자, 요거 사진 좀 네. 보여주실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가요 주민이 안 들어가니까 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또 넣을 겁니다. CG로. 자, 아버님. 네. 저희는 사실은 언론의 역사가 사실 일천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타임스, 무슨 뭐 펜타곤 페이퍼라든가 무슨 뭐 국가 안보 대 국민의 할 권리 막 이렇게 부딪힐 때 저 구속을 각오하고 발행인이 The show must go on. 우리는 출판해야 된다. 신문 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도 그 사주의 가문이 언론 자유의 상징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 사주 그러면 비리와 기득권, 수구 뭐 이런 인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실 언론 사주가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유일한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네. 아버님 김지태 어떤 분이셨어요? 네. 좀 강직한 분이셨죠. 상당히 강직하고 그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 방면에 이제 좀 그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좀 언론 사주로서는 어떠셨어요? 기억하시죠? 언론 사주로서는 좀 당당하셨죠. 맞아요. 좀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면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외압이 들어오면 거기 맞서서 싸우고 그러시지 뭐 그게 야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체질적으로 싫어하셨죠. 전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으셨다는 진짜?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부일장학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학금 받았었나? 네. 예. 그래서, 중학교 때는 부일장학회 받으시고 고등학교 때는 부산 상고에 이제 아버님 부산 상고 나오셨으니까 따로 또 부산 상고에 주는 장학금 받으셨어요. 아니 그 안홍구 선생님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대통령일 때 내 일생에서 가장 빚진 사람 한 분이 딱 있다. 그분을 이제 김지태 선생이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가방끈 짧다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학교 가방끈은 부일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에 다녔고 고등학교 그나마 졸업장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김지태 사장이 낸 그 백양장학금이라고 부산상고 모교에 따로 장학금을 내신 게 있는데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가 그나마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 딸 수 없었고 아니 그리고 유경사업하는 입장에서 내가 장학금 줘서 가르친 가난한 학생이 한나라의 대통령 됐으면 그거 유경사업 그 성공한 잘한 거지. 거죠. 그러니까 작물 바구니가 아니라 장학금 바구니를 여기저기다가 뿌리신 분인데. 네네네. 자, 김철 선생님. 잠깐만요, 형님. 그 박근혜 후보의 반론 3. 그 이후에도 부일장학회를 이어받아서 정수장학회가 장학사업 열심히 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받았다고 안 했어요. 그럼요. 정수장학회와 부일장학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건 새로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수장학회 30년 지난 책이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펴냈겠죠. 네. 정수장학회가 펴냈는데 그 책 135페이지, 136페이지에 보면은 몇째 줄이에요? 글씨는 아시었어. 근데 가운데쯤에 줄까지는, 예. 아니, 뭐 기왕이면 줄까지 얘기해 주시죠. 잠깐만. 미안해. 저 아니 고집을 그 잘못해서. 줄은 아니고 양쪽 페이지로 이렇게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항목이. 그러니까 135페이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 부일장학회에서
516 장학회도 516 장학회에서 정수 장학회로 이어지는 법통이 연면히 계승된다 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쓴 책조차도 급하니까. 급하니까 부인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부일 장학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됐던 부일 장학회와 이후에 그 정수 장학회 활동을 좀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요. 어때요? 네. 잠깐만요. 거기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일 장학회 어떤 장학회냐? 장학금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님 더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데 그 상고조차도 사실은 비용이 좀 더 싼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형편이 많았습니다. 하루 세끼 네. 먹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은 장학금 제도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럴 때 황 선생님 혜택자가 몇 명이었죠? 1년에 3천 명이니까. 1년에 3,000명. 1년에 3천 그러니까 명. 50년을 했으면 15만 명이 됐겠죠. 그 더 늘지 않고 그 규모로만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15만인데 이제 지금 정수장학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네가 장학금을 3만 8천 명 줬다 이거예요. 3만 8천?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11만 2천 명 다 어디갔어.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줄어든 거네요. 오히려 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김지태 사장님은 장학금을 내놓으셨지 거기서 한 푼도 받아가신 적이 없는데 네. 그것도 이제 또 확신해. 그 이사장을 하신 그 10년 동안에 뭐 10년간 이사장을 했어요? 10년간 이사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95년부터 2005년까지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 10년 동안에 받아가신 돈이 20억쯤 된다고 하죠. 그 20억이면 학생 수천 명을 장학금 줄 수 있는 돈인데 아니, 어떤 아마 명목으로?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서 재산 등록을 해서 얼마가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학생들 장학금 줄 돈을? 근데 보통 이사장은 돈 안 받잖아요. 그럼 원래 그게 아니라 이사장은 돈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장은 돈을 땡겨오라고 이사장은 그래서 그래서 뭘 했냐? 이사장인데 이사장 겸 상임이사를 했어. 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상임이사는 상근해서 상근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사장은 상근비를 못 명예직이죠. 사실은 이게 그 완전 꼼수다. 법에 아마 이게 아마 위촉이 전문가 좀 저촉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우리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죠. 그러니까 이사장 겸 상임이사는 아직까지 제가 여러 단체들 관여해 봤는데 아직까지 사실 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 말씀 좀 들었기 전에 그 김영철 선생님 원래 그 김지태 선생님께서 과거 이렇게 하시게 된 게 과거 야학하시고 이런 것도 그보다 할아버지께서 또 뭐 그렇죠.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예. 할아버지가 좀 재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유경재라고 부산에 그 국민학교도 유경재. 그때 이름만 유경이겠죠. 그래서 그 부산진 국민학교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고 이제 아버님이 정이 많으시니까 이 장학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정이 많다 여기서 정이 많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의로움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유족 입장에서요, 정말 저 건물, 저 땅, 저 방송이 우리 아빠 건데, 나 어렸을 때 나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다녔던 곳인데, 그리고 우리는 뺏겼다고 주장하는데,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유족의 심정이 어떨까 전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희는 뭐 뺏길 게 없어가지고. 네.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일보나 서울문화방송 또 부산의 부산문화방송 여기는 이제 아버님하고 많이 간 기억이 나죠. 나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부산일보 특히 많이 갔고요. 또 서울문화방송도 개국하고 그때 이익이 많이 났어요. 한 달에 한 4, 5천씩 이익이 났으니까. 그때 당시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그 서울문화방송에 이제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같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때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 주조정실에서 라디오 드라마 하는 거를 같이 이제 듣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여튼 평생을 왜 이렇게 억울하게 뺏겼을까 하는 거를 한웅구 선생님. 항상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 얘기하고 싶으면 제가 이제 술을 먹으면 조금 이제
그런 내색을 합니다. 하면 우리 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장학금으로 콜롬비아 대학원에 아마 이 방송 들을 겁니다. 있는데 그 조그만 때요, 걔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텔레비에서 5.16 군사반란에 나와서 군인들이 한강을 넘어오니까 걔가 하는 소리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빠 저 때 저걸 막아버렸어요. 막아야 되는데 참 억울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렇죠. 한홍구 선생님, 역사 전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견딜 수 보통 사람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견디셨을까? 또 책도 쓰시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 이제 그동안에 겪으신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 저는 지금 요번 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또 제가 굉장히 분노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가해자가요 피해자를 욕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도가 이를테면 강도 피해자를 욕보이는 거죠.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그게 자기 아버지 대에 든 거지만 유가무도 생각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 이사진이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거 사회환원대하고 유족들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드린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자회견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하려면 기자회견을 왜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지태 사장이 부정축제자고 친일파래.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부정축제자도 아니고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역사학자 한홍구의 이름을 걸고 아니고. 그거는 이 책에다가 자세히 썼으니까 네. 제가 여기서 부리하진 않겠고요. 네. 아니, 친일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친일파 얘기도 안 나왔고 김지태 사장이 친일파도 아니고요.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친일파라고 칩시다. 그래서 친일파라서 재산을 뺏는다고 칩시다. 아니, 친일파 재산을 왜 친일파가 뺏어가? 닭깎기만 사고가 더 큰 친일파지. 어떻게 김지태 사장님한테 친일파라고 얘기를 해요? 박정희 씨는 혈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이게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수장학회 강탈 사건은 50년 전에 일어난 과거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건, 더군다나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건은 이거는 현재 진행형의 2차 범죄입니다. 이 범죄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나서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주시는데 힘을 보태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아직 못 썼습니다. 책을 이제 선거 전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했지만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뭐냐면 지금 부산일보가 싸우고 있고 MBC가 이게 공영방송으로 쓰느냐, 지금 MBC 솔직히 얘기해서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발뉴스 발 안에 있지 않아요? 저희보다 적게 봐요. 그죠? 네, 저희 진짜 많이 봐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발뉴스를 하고 있지만 그건 슬픈 거 아니에요. 슬프죠. 그건 MBC 입장에서 더군다나 대공중파가 MBC가 저지경이 된 거를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 모두 MBC로 만들 것이냐. 그게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이건 앞부분은 제가 썼지만 그 뒷부분은 우리 모두가 같이 써야 할 그 대목이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50년 전의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실은 언론이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면 정수장학회 문제가 이렇게 코앞에서 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되는 속보가 있어요. 최필립 씨 사건도 있었고. 네. 그러면 정수장학회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큐멘터리로 PD수첩에서 해야 되고 2580에서 소송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사실 공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슈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희 뉴스데스크보다는 조금 많이 봅니다만은 그래도 팟캐스트 방송이잖아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구들장도 아니고 전기 지금 방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파 너무 많이 나와, 전자파. 네. 여기서 모셔서 안타깝고 죄송한데 저기 자료를 더 많이 가져오신 거죠. 네, 또 어떤 자료가 있나 한번 볼까요? 사실 이게 처음 보는 자료들입니다. 아 그래요? 김영삼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이 네. 부정
박 대통령이 부정축제 한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부산 분이시고 같이 네네. 그러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불끈의 씨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95년도에 맡게 된 게 김영삼 정권 시절에 MBC 공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MBC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그 5.16 장학회 1기 장학금을 받은 분이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 내가 할 수 없다 했더니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국회에서 이 문제는 그 지금 정수장학회 해결이 안 되느냐 정수장학회 대표가 없다. 대표성 갖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지 이사장이 나와 있는데 대표가 나와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안 그러면 이제 하여튼 정부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더니 임기가 남은 김기곤 이사장을 내려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저 이사장에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박 씨가. 네. 그래서 95년부터 10년 동안 2005년까지 이사장을 하시면서 동시에 상임이사직을 유지하셔서 억대 거액의 20억. 20억대 연봉 받으셨다고 하는데 10억을 잘 구분 못. 아니 1년에 억대라고. 자, 요거 지금 자료 가져오신 건 전통의 사실 그 위클리지죠. 일요신문에서 2000년 1월 8일 날 쓴 기사인데요. 이거 우리 YS가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네. 읽어주세요. 네. 부산일보는 옛날에 김지태라고 정주영, 이병철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제일 가는 갑부인데 박정희가 5.16 쿠데타 직후에 이 사람을 끌고 가서 각서 쓰게 하고 빼앗아 버렸다. 부산일보 하면 조선동아중앙 다음으로 큰 신문사가 아닌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YS가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셨는데 뭐 당시에 대통령이셨으니까 대통령 직후인가요? 끝나고 나서. 네, 직후니까 뭐 대한민국 정보를 가장 많이 아시고 또 부산 출신 네. 정치인이니까 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YS는 특별히 이 사건의 어떤 진실 회복을 위해서 뭐 이후에 도와주신 적 없나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 후에 이제 그 뭡니까 한나라당하고 이렇게 합당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아마 김종필 씨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한 관계가 됐죠.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유적 측이? 노무현 대통령은 장학금을 받았던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못 만나봤고요. 그 전에는 제가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노 대통령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장례 그 화장장에도 갔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노 대통령 그 사후에 나온 책을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예,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를 많이 써주셨나요? 뭐 굉장히 많이 써주셨죠. 예,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 그 본인 자서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을 강도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강도가 죽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죠. 저한테만 이거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강도가 이걸 뺏어갈 때는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걸 합법적으로 이렇게 찾으려 그러면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된 거지. 그 박근혜 후보가 뭐 강탈해 갔는데 그걸 갖다가 민주정부에서 뭐 못 찾아간 거 아니면 그럼 강탈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지 참 되묻고 싶어요. 자, 법적으로 이게 희망이 없습니까? 어떤 게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이제 대법원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이 재산을 정부 기관이 국가가 막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개인이 이걸 뺏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이 정도 큰 거를.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정확한 판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에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시류가 좀 국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걸
소멸시효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거를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 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를 합니다. 사실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이 회복하기 되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네,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인데요. 이 경우에 회복하기 개인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 그 박근혜 후보 외에 우리 문안 두 후보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팟캐스트 출범식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사유화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부산의 민주시민들에게 그리고 원래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재인 후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아니,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왜 이래? 뭐 그때는 귀를 사실 들었어요?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날 와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팟캐스트가 4,000명씩이나 이렇게 모여서 1인 미디어가 되는 이유가 사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인 미디어 영향이 이렇게 커진 거죠, 사실은요. 각하가 가장 크게 얘기하셨죠. 네네네. 그런데 사실 아까 안홍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은 1962년도에 팟캐스트 이런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그렇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언론 탄압이 그 시작, 그 뿌리가 바로 지금 정수장학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등을 강탈해가는 과정 속에 성립한 아주 정말 언론 자유에서는 치욕의 역사인 거고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그렇군요. 사실은 MBC가 정동에 있다가 여의도로 이사 왔잖아요. 네. 근데 이사 오면서 가져온 게 층층마다 이렇게 휘호가 있더라고요. 휘호 북글씨 작품이 있어요. 어떤 그게 아마 이제 과거 MBC 시절부터 온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죠? 거기 아마 저는 이제 그게 MBC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지금 정수장학회에 있는데 그게 거기도 MBC 에 있습니다. 음수사원이라고 돼 있는데 음수사원. 왜냐면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해라.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기가 막힌 말인데 진짜로 어감이 좀 거시기해서 진짜로 그런데. 근원을 생각한다면 이게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김지태 사장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학금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요즘 학생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떳떳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작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공부하려면 이곳이 근원이 어딘지를 진짜 박정희 대통령 얘기처럼 알아야 돼요. 박정희는 내가 주는 거다, 나를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정말 강도의 심보죠. 강도의 심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로 학생들이 떳떳하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원래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MBC 팔아서 부산에다가 부산이 흔들흔들하니까 그 부산에다 잠깐 뿌려갖고 표를 얻겠다고 하는데 딱 걸렸죠. 네, 정말 황당한 얘기가 이 책에서 밝혔는데 71년 대통령 선거 때도 MBC 팔아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MBC 지방국들 있죠. 네. 그걸 팔아서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이종남이라고 그때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국회에서 폭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 MBC를 매각해서 그걸로 선거를 치르고 또 MBC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장기업이었어요. 명색이 상장기업인데 왜 이거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장외에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MBC의 지방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팔아서 뭐 춘천 MBC나 원주 MBC나 마산 MBC나 지방을 분산을 다시 시키는 게 71년도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지방에서 돈을 걷어놓고서 예컨대 10을 만드는데 지방 사람들이 6을 내라. 그리고 본사에서 4를 내겠다. 대신 주식은 본사가 6을 갖고 지방에다 4를 준다. 네. 그러니까 6을 낸다, 4만 준다. 이것도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은 4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6만 받아서 그렇게 해놓고 장부상에서는 이제 4를 쓴 것처럼 해갖고 그 돈을 모아서 그게 사실은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됐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걸 폭로했던 사람이 유신이 나고 난 다음에 붙잡혀가서 죽도록 고문당했습니다.
예, 고문당하고 쓰러지면은 다시 깨어나면 깨어나 보면은 군의관이 와서 청진기 대고 진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고문하고 그분이 이제 또 저 5.16 장학회가 부정부패의 운상이다. 그거 폭로한 거 말고도 또 폭로한 게 중앙정보부가 고문한다 폭로했거든요. 그랬더니 잡아다가 이 새끼야 네가 고문을 알아? 네가 좀 봐라. 네가 아는 건 고문이 아니야. 이게 진짜야. 그래서 야. 제대로 맛봤는데 이게 이렇게 서로 얽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쓰면서 저도 그동안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보게 됐고 정말 못 볼 걸 봤다. 이 캐비넷을 제가 먼저 열어본 셈 아닙니까? 네. 근데 못 볼 걸 본 셈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음수사원이란 말이 MBC에서 정수함께 써 있는데 그 여러분 아까 이 두 양반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글씨를 박정희 씨가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뺏어온 작물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고. 그 정도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뇌는 소멸돼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양심의 기초에 사는 것인데요. 최소한의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절대 사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기 스스로 망각해 버렸으니 그 후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뺏을 그 무렵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뺏었잖아요. 강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팟캐스트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눈이 있지 미쳤습니까? 이거를 그냥 바로 갖다 바치게 다 뺏겼다 소문이 나니까 5.16 장학회를 만들면서 뭘 했냐면 장학회를 만들고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다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작자들이 김지태 사장님한테서 거기 나오셔서 내가 이걸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내가 돈을 기부한 겁니다. 그거는 초청장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뭘 했냐면 이제 지금 박근혜 후보는 부산일보가 뭐 저 자본이 뭐 980배 잠식되는 뭐 껍데기였다고 하는데 그때 새 윤전기 들여오고 고속 윤전기라는 게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옥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사옥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새로 짓고 있던 중에 이제 뺏긴 거거든요, 주식을. 그때 쿠데타가 난 겁니다. 이제 짓고 있는 도중에 쿠데타가 났는데 말씀하세요.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야 건물 다 지어서 바쳐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 갔다 오신 다음에 김재태 회장님께서 정말 이걸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진짜로 사람이 아니문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진짜 심하다. 다시 제가 설명을 말씀. 도둑놈이 도지라로 다 가다가 농사 짓고 있으니까 저것도 다 가져가고 싶어 쌀을. 근데 저거 다 추수하면 갖다 바쳐 이렇게 한 거네.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더 한 거죠. 왜냐면 추수야 나락이 그냥 잘한다 치지만 이건 인간이 돈 아니 전체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자기 재산을 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갖고 있던 당시 사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면서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근원을 생각하라 할 정도로 파렴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5.16 장학회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62년도에 개명하면서 오락가이 한 거죠. 전문 용어로. 하면서 거기에 김지태 사장을 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라고. 거기가 조선호텔입니다. 조선호텔에 무슨 와서 우리가 내가 왜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장학재단을 주게 되었는가 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초청장을 보낼 수 있으며 좀 더 나아가서 부산일보 당시에 새로운 윤전기 들어와가지고 그 건물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뺏어갔으면서 이미 뺏어갔으면서 건물을 마저 지어서 바쳐라. 이렇게 되면 안홍구 선생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말 못 볼 걸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무슨 웬만해야 이게 화도 나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웬만큼 해요. 무슨 이게 이 사람이 참 염치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건 도가 너무 지나쳐요. 정말. 자, 사실 그 몇 달 전에 바로 저 자리에서 우리 석학이시죠.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김용옥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강간의 정치를 했다. 정말 한마디로 강간의 정치의 전형적인 피해자신데 우리 김지태 사주님 아드님 조금 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기자회견 하면서 아버님을 잊지도 않은 부정축제자 그리고 사실과 다른 친일파라고까지 더 추가적인 검토기를 씌우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 당 후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가족으로. 글쎄요, 그냥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요.
적당한 기회에 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공당의 그 대통령 후보니까 우리가 일단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바로 고소하는 것보단 그런 사과를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근혜 후보가 본인 아버님도 그렇게 끔찍이 애낀다면 남의 아버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것은 꼭 박 대통령이 무자비하게 저희 아버님의 재산을 뺏어간 거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뼈 아픈 말씀이네요. 그래서 당해보지 않은 분이 네. 저렇게 말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네. 됐어요. 그래서 네, 네. 오늘 부족한 얘기가 만약에 있다면 물론 충분하진 못하겠지요. 저희가 별도로 더 좀 깊이 있고 네. 또 저 책임성 있는 분들 더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더 펼쳐볼까 합니다. 시간 한번 다시 내줄 수 있죠, 두 분?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 이렇게 정말 우리 언론의 오늘 일그러진 모습에 가장 그 기초가 됐던 잘못 네. 닦여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오늘 뭐 부족하지만은 이 시간 가지시면서 이렇게 또 한국 선생님이 먼저 마지막 여쭤보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한 말씀. 네, 한 말씀씩 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잠깐만 다리 좀 잠깐만 뻗거든요. 바닥에 불이 들어오니까 더 저리네 더 저리. 그 기자회견 하던 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시겠대요. 그렇게 예고가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면에 있습니다. 어. 이 책 들고 정면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쪽은 모범답안 다 깠어요. 모범답안 이 안에 다 있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읽고 나오세요. 나와서 한번 토론하십시오. 토론 제안하시는 거예요? 아, 벌써 했어요. 벌써 20일 전에 했는데 소식이 안원 고할 언제 어디서 누구든 나 혼자 나갈 테니까 나와라. 사망유의 토론. 사망유의 투. 사망유의 토론. 형식과 조건에 상관없이 박근혜 후보께서 나오셔도 좋고 바쁘시니까 뭐 박근혜 후보 안 나오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최필립 이사장이든지 아니면 캠프에 누구든지 뭐 떼거지도 나오셔도 좋고 한 분이 나오셔도 좋고 두 분이 나오셔도 좋고 11명이 나와도 돼요? 뭐 축구팀 나와도 좋아요. 축구팀 나와도 좋고 뭐 좋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네, 그래서 이야. 아니 정면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정면에 있는데 딴 데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젊은 기자들이 50년 전 사건이니까 잘 몰라요. 한원구 박사께서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후보님께서 정면 돌파하신다니까 이쪽으로 돌파해달라고 가슴을 내놓으셨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토론을 벌이시겠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한번 생중계하는 또 다른 언론계 흥행 상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네네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자, 그러면 저 돌아가면서 오늘 불편한 가운데 편치 않은 이야기를 저희가 장시간 나눴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1회, 호회 정수장학회 스페셜 1회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덜 중요한 순서대로 오늘 이제 클로징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클로징은 우리 김지태 네. 사주님의 다섯째 아들 김영철 사장님한테 드리고 네. 제가 첫 번째로 덜 중요하니까. 아, 내가? 네, 아니야. 내가 덜 진짜? 중요해. 아. 네가 할래? 아니 나 한번 듣고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고. 사실 강탈한 걸 다시 리턴하면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안 돼서 민주적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사실 지난 170일 MBC 공정보도 파업 과정에서 시용 기자, 땜빵용 기자, 그리고 구사대 기자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이 지금 MBC의 공정보도를 흐리고 있는 잡초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주 비양심적으로 비윤리적이죠. 남들 동료들이 민주 방송을 위해서 파업하고 있는 와중에 잡초처럼 자리를 잡은 거죠. 걷어내기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요. MBC도 똑같은 방식으로 비윤리적으로 제거하면 되는데 참 민주주의 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민주주의가 때로는 정말 힘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단 한순간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표할 때.
잡초를 제거해줄 선수를, 잡초 제거자를 반드시 12월 19일에 꼭 좀 여러분들의 윤리적 판단을 가지고 뽑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클로징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그다음 저 하겠습니다. 나보다 한번 잘해봐. 그 얼마 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그 기일 때 그 박근혜 그 후보님께서 이제는 그분을 놓아드리려 한다라고 말씀을 맞아. 하셨어요. 전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전에 아버님의 과오를 깨끗이 다 내가 짊어지고 다 정리해서 그분들을 놓아드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제발 그냥 아무런 연관이 없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때 당시에 역사에 맡기겠다라는 이유로 그런 논리로 그분을 놓아드리겠다는 의미가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네. 정수학회 얘기에서 박근혜 씨가 자기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수학회 정자는 박정희의 정자고 수는 유경수의 숫자입니다. 언제 부모님을 버리셨습니까? 그럼 문패라도 바꾸고 관계없다고 그러셔야죠. 아까 박현아 씨가 역사에 맡긴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역사에 맡기십시오. 역사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역사에 맡기는 것이지 역사의 심판을 망각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수학회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에서 한홍구 교수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게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해서 정수학회를 부일장학회 그리고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을 강탈해간 문제는 자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회에서 언론의 진실에 관한 문제고 언론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따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김지태 회장께서 1971년도에 박정희 씨가 그걸 이제 팔아서 선거운동 자금을 쓰려고 했을 때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다. 그렇게 할 바에는 나에게 차라리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일. 그래서 사실은 이 발루스가 폐기되는 거죠. 언론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서 폐기시키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정수학회 문제가 사회의 정상적인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언론의 본래 자리, 시민사회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했던 혁명을 중개하는 언론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부일장학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러니까 정말로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을 한번 꼭 했으면 이제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말고도 과거사가 굉장히 많이 그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또 제가 어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쪽도 뭐 인혁당 사건도 국정원 과거사일 때 제가 했고 정말 뭐 역사학자가 무섭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돼요. 우리 어떻게 한홍구 선한 인상에. 네, 좋은 일 좀 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어찌 하다 보니까 공익근무를 좀 많이 하게 됐네요. 공익근무를 이번 대선 때 하게 됐는데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진짜로 과거사에 대해서 그 사과를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라는 게 말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 없이 사과를 해도 눈빛만으로도 다가와서 손 잡는 그 손짓 하나만으로도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가 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는 네. 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박근혜 후보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까 정말 강탈하는 거 막을고는 수가 없지 뭐 이제 정말 그렇게 박근혜 후보 캠프에 그 법률 참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20년 전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었던 주역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의 좌우에 쫙 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죄송합니다. 좀 말을 잘못했는데요. 그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냥개인데 왜냐면 근데 검찰이 개라는 건 그건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에요. 그건 검찰이 나와서 스스로 검찰 간부가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 그건 검찰이 스스로 한 얘기거든요. 유명한 얘기가 됐는데 그때 시민들을 물어뜯은 사냥개들을 좌우로 쫙 거느리고서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니죠. 그런 거진 사람들을 무슨 애완견처럼 거느리고 있는데 진짜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그런 사냥개들부터
버리는 자세 그런 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나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적어도 인혁당 비록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이제 잘못 읽기는 했지만 그 사과 이후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지켜보자.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정수장학회 사과에서 뭐가 잘못됐는데 친일파 부정축제제 재산 뺏은 게 뭐가 잘못됐는다라고 나옴으로써 그 앞에 사과도 이제 완전히 막장 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이 문제는 결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쓰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죽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시를 할 거고 반드시 기어코 토론 문제를 토론을 이뤄낼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제일 중요하신 분 말씀 한번 들어보죠.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 한 교수님 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는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 사건이 처음에는 강탈과 또 불법으로 얼룩져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마무리는 그야말로 올바르고 정의롭게 이것이 해결이 돼서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하나의 이정표라고 그럴까요? 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법이지만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랄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성원을 해주시고 하면 이런 역사법 바로 세우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0년을 그러니까 일어난 지 50년 되니까 50년을 그야말로 하늘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만 아마 박근혜 후보 또 박 대통령은 그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그 절절한 한이나 그 억울함은 한순간도 이해를 못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의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봤을 때도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 기대는 예상은 했습니다만서도 너무나 이 경악스러운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이게 박 대통령 또 박근혜 후보가 이 피해자를 2번 죽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 유족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가지고 언론 자유 또 언론의 저희 아버님이 생각하시던 언론의 그런 사명,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자그마한 소망이라 그러면 아버님 뜻대로 이 장학 사업이 그야말로 어떤 한 사람이나 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재산이 처분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고 그야말로 유족과 사회적인 그런 저명한 인사들 또 시민단체 이런 또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문제가 잘 매듭 지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올바르고 정의롭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족들이 이것을 찾고 안 찾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저희들 같은 그런 피해자가 또 앞으로도 50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가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꼭 이 문제가 잘 정의롭게 올바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50년 동안 한을 품고 사셨대요. 그런데도 또 아버님께서 그렇게 또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정말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면서 어떤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드님을 보면서 정말 그런 분이 세우신 방송이기 때문에 MBC가 그렇게 훌륭한 방송으로 커나갈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MBC가 될 수가 있었구나. 지금 국민들 앞에 우스개로 전락해버린 MBC를 보면서 유족은 아니지만 MBC를 잃어버린 그런 가족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박근혜 후보 지난번에
해명과 사과를 하러 나왔다가 법원 판결문도 읽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자를 드러냈지요. 국민적 우스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 정당하게 대선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뭔지 저는 박근혜 후보가 훨씬 더 근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우리 한홍구 박사께서 제안하셨듯이 언제 어디서나 살살 다뤄드립니다. 살살 토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모시는 초대장을 날리면서 오늘 정수장학회 스페셜 1부 호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뉴스를 하고 싶은데 왜 없어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